1973년 늦가을, 서울 변두리의 작은 방직 공장 앞. 첫눈이 내리던 그날, 22살 청년 박진수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는 그의 이름이 적힌 해고 통지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3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그에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온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같은 날 약혼녀 김순희로부터 받은 짧은 편지였습니다. 진수 씨, 미안해요. 저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어요. 편지를 읽던 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돈으로 준비했던 결혼 자금, 그녀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날 알게 되었습니다. 순이가 결혼하기로 한 상대는 다름 아닌 공장장의 아들 이상철이었습니다. 진수를 해고시킨 그 공장장의 아들 말입니다. 진수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장장이 자신을 해고한 이유, 순이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이유,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신을 떼어내고 순이를 자신의 아들에게 주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진수는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22살. 앞으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리 난간을 붙잡고 서 있는 그의 귓가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야, 포기하지 마라. 내가 쓰러지면 그들이 웃는다. 진수는 천천히 난간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성공해서 자신을 무시했던 그들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해고 통지서 한 장으로 그는 더 이상 어느 공장에서도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장장의 입김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그는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결국 진수가 찾은 일은 건물 청소부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무릎은 달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2013년 봄, 62살이 된 박진수는 여전히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등은 굽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출근길, 진수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워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친 순간 진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 말미에 적힌 이름, 김순희. 40년 만에 다시 보는 그 이름 앞에서 진수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이 편지가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꿀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40년 인생 역전 드라마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가난과 배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청년이 어떻게 마을 전체를 감동시킨 영웅이 되었는지, 그리고 40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73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진수는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진수와 여동생 진이를 키웠습니다. 가난했지만 그 집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수야,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게으름이 부끄러운 거란다. 진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큰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동생을 대학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방직 공장에 취직한 건 행운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진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기계를 닦았고
퇴근 후에는 정비 기술을 배웠습니다. 공장 사람들은 진수를 좋아했습니다. 성실하고 밝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청년이었으니까요. 공장장도 진수를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진수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김순희를 만난 건 공장에 들어온 지 1년 되던 해였습니다. 그녀는 공장 사무실에서 일하는 석이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타자기를 치는 그녀의 모습이 진수에게는 영화배우처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바라만 봤습니다. 자신 같은 청소년이 감히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이어줬습니다. 어느 여름날 순이가 무거운 서류 상자를 옮기다 넘어졌습니다. 진수가 달려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마워요. 순이의 미소는 봄바람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점심시간에 공장 뒤뜰에서 만나 도시락을 함께 먹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한강변을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진수는 순이에게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내 사업을 하고 싶어요. 작은 정비소라도 차려서 우리 어머니랑 동생을 모시고 살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요. 순이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날을 기다릴게요. 진수는 행복했습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그녀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두 사람은 약혼했습니다. 진수는 3년 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반지를 사줬습니다. 순이는 그 반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반지보다 당신 마음이 더 소중해요. 진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 야근을 자청했고 휴일에도 공장에 나와 일했습니다. 공장장도 진수의 성실함을 인정해 그를 반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1년 후면 결혼하고 2년 후면 작은 집을 마련하고 3년 후면 아이를 낳고 진수는 그렇게 미래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 돌아갔습니다. 그해 가을 공장장의 아들 이상철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30살의 상철은 미국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공장장은 아들을 공장 부사장으로 앉혔습니다. 상철이 순이를 처음 본 건 공장 사무실에서였습니다. 그는 한눈에 그녀에게 반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공장장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 제게 소개해 주세요. 공장장은 난처해했습니다. 얘야, 저 여자는 이미 약혼한 몸이다. 우리 공장 반장 박진수와 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진수, 그 청소부 출신 말입니까? 공장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철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상철은 순이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선물을 보냈고 고급 레스토랑에 초대했습니다. 순이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장장은 아들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에게 점점 더 힘든 업무를 주었고 사소한 실수에도 크게 질책했습니다. 진수를 공장에서 몰아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진수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행복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점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마침내 그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1973년 11월 15일 첫눈이 내리던 그날, 공장 정문에 붙은 해고 통지서, 그리고 순이로부터 받은 결별 편지. 진수의 청춘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해고당한 날, 진수는 작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그 방에는 낡은 이불과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진수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22살 청년의 눈물은 뜨거웠지만 아무도 그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냉정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수는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공장장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가 전화 한 통이면 진수는 어느 공장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시간이 흐를수록 진수의 주머니는 가벼워졌습니다. 하루 두 끼를 한 끼로 줄였고 나중에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진수는 배고픔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고시원 창문으로 보이는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그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강 다리로 향했습니다. 난간에 손을 얹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물결이 그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발짝만 내디디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젊은이, 뭐 하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진수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샌 노인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지팡이를 짚은 그 노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아저씨, 그냥 바람 쐬러. 진수는 얼버무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다가와 진수 옆에 섰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이 다리에 섰던 적이 있네. 자네와 똑같은 자리에 말이야. 진수는 놀라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가족을 모두 잃었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 그래서 이 다리에 섰지. 하지만 뛰어내리지 못했네. 왜? 뛰어내리지 못하셨어요? 노인은 진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거든. 내가 살아남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 하는 궁금증 말이야. 그 궁금증이 나를 살렸네. 노인은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진수에게 건넸습니다. 젊은이, 이걸로 따뜻한 국밥이라도 먹게. 그리고 내일을 살아보게. 자네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지 않나?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진수는 손에 쥔 500원짜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희망의 씨앗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다리를 건너 작은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이 그의 몸과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더 내일을 살아보기로. 다음 날 진수는 새벽 일자리 소개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건 건물 청소 일이었습니다. 하루 품삯 1,000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진수에게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빌딩 계단을 걸레로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무릎은 시렸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면서 진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부끄러운 일은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은 누구보다 당당하다는 것을.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낮에는 청소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경비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은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틈틈이 모은 돈으로 야간 기술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전기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기술자가 되고 작은 전기 수리점이라도 차리고 싶었습니다. 그 무렵 고향에서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것입니다. 진수는 황급히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한때 억척스럽게 가족을 먹여 살리던 그 어머니가 이제는 새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진수야.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미안하다.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제게 가장 큰 걸 주셨잖아요. 뭐가? 포기하지 않는 법이요. 어머니가 사신 것처럼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절대 포기하지 마라. 가난은 병이 아니란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서울로 돌아온 진수는 더욱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는 성공해야 했습니다. 비록 청소부로 시작했지만 언젠가는 당당한 사업가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녀가 있었습니다. 김순희, 40년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첫사랑. 1980년대가 밝았습니다. 진수는 어느덧 30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빌딩을 청소하고 저녁에는 기술학교에서 배운 전기 기술로 작은 수리 일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고장난 선풍기를 고쳐주고 전등을 수리해줬습니다. 돈을 받기보다는 경험을 쌓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수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저축한 돈으로 낡은 공구함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동네 전봇대마다 작은 광고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기 수리합니다. 박진수. 연락처 XXXXXXX. 처음에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광고지를 새로 붙였고 이웃들을 만나면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 달 후 첫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집 전등이 나갔는데요. 진수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공구함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전등을 고치는 데는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2시간 동안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전기시설도 점검해주고 안전을 위한 조언도 해줬습니다. 집주인 할머니는 감동했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얼마 드리면 되나? 1,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1,000원만 받으면 어떡해요? 할머니는 2,000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진수를 소개해줬습니다. 이 청년 정말 성실하고 친절해요. 전기 고장나면 이 사람한테 연락하세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1명, 2명, 10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진수를 찾았습니다. 진수는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했습니다. 밤늦게 전화가 와도 달려갔고 비가 오는 날에도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진수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천했습니다. 1985년 진수는 드디어 작은 전기 수리점을 열었습니다. 동네 구석에 10평도 안 되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박진수 전기 수리점, 정직과 성실이 최고의 기술입니다. 개업 첫날 꽃 한 송이 보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작지만 자신의 가게를 가졌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개업 일주일 후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김밥과 콜라를 들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진수 씨 가게 차렸다며? 축하한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이제 장가는 가야지. 총각이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진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무슨 소리야. 진수 씨처럼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 하지만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김순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2년이 지났지만 그녀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는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진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단 한 번도 고객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은 철저히 지켰고 가격은 정직했습니다. 어느 날 큰 빌딩 관리소장이 진수를 찾아왔습니다. 박 사장님, 우리 빌딩 전기 관리를 맡아주실 수 있나요? 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저는 큰 빌딩은 해본 적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박 사장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우리는 기술보다 사람을 믿습니다. 그날 진수는 생애 첫 큰 계약을 맺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수는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제대로 된 사업가가 됐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990년대가 밝았습니다. 진수의 사업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는 직원 5명을 둔 작은 회사가 되었습니다. 빌딩 전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현장을 돌아봤고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사장이지만 청소부 시절의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진수를 존경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명절이면 넉넉한 보너스를 주었고 직원 자녀들의 학자금을 지원해줬습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왜 결혼 안 하세요? 이제 성공하셨잖아요. 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한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무슨 이야기인데요? 언젠가 이야기해줄게.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그날의 아픔으로 시렸습니다. 20년이 흘렀지만 김순희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편지. 진수는 가끔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그녀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그 대신 진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이 그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잊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성공이 그의 자존심을 지켜줬습니다. 1997년 IMF 경제 위기가 터졌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진수의 회사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계약이 줄어들었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 괜찮을까요? 진수는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청소부로 시작했을 때도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수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월급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자신은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 나는 라면으로도 버틸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은 가족이 있잖아. 직원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함께 위기를 이겨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찾아다녔고 기존 고객들을 더욱 성실히 모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0년 회사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IMF를 이겨낸 기업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진수는 지역신문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청소부에서 시작해 중소기업 사장이 된 박진수 씨의 감동 스토리.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진수를 찾아왔습니다. 강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유명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현장을 지켰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동네 독거노인들의 전기 수리는 무료로 해줬습니다. 부루 청소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렇게 사회에 조금씩 보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수를 존경했습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순이가 떠나지 않았다면, 만약 공장장이 자신을 해고하지 않았다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픔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고 절망이 그를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진수는 50대를 맞이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 세어갔고 등은 조금 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다시 한번 그를 시험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봄, 진수는 60살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이제 직원 50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서울 곳곳의 빌딩, 전기 관리를 담당하는 중견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큰 사무실 대신 작은 사장실을 썼고 비싼 차 대신 오래된 중고차를 몰았습니다. 번 돈의 대부분은 직원 복지와 사회환원에 썼습니다. 어느 날 진수는 신문에서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상철 전 공장장 아들 사기 혐의로 구속. 진수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상철. 37년 만에 듣는 그 이름. 자신에게서 순이를 빼앗아 갔던 그 남자.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상철은 부동산 사기로 수백억 원을 챙기다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빚더미에 앉았고 재산은 모두 압류되었다고 했습니다. 진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했습니다. 자신을 짓밟았던 그가 몰락한 것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순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 그녀도 힘들어하고 있을까? 며칠 후 진수는 용기를 내서 오래된 지인을 통해 순이의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이상철과 결혼한 지 10년 만에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이상철의 폭력과 외도를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혼자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순이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쁘기보다는 슬펐습니다. 그녀가 고통받았다는 사실이 복수보다는 안타까웠습니다. 진수는 고민했습니다. 그녀를 찾아가야 할까? 37년이 지난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던 어느 날 운명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수는 새벽 출근길에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워보니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진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 씨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제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37년 만에 쓰는 편지입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지 아니면 영영 읽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써야만 합니다.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진수 씨, 저는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1973년 그날 제가 보낸 편지를 기억하시나요? 다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쓴 그 잔인한 편지를. 하지만 진수 씨, 그건 제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과 헤어지지 않으면 당신을 완전히 망가뜨리겠다고. 당신이 이 업계에서 영영 일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두려운 게 아니라 당신이 더 힘들어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공장장은 제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이상철과 결혼하면 당신에게 큰 돈을 주고 공장을 그만두게 해주겠다고. 거절하면 당신을 아무것도 없이 쫓아내겠다고. 저는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당신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공장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고,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울면서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후회와 죄책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이상철은 폭군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저를 때렸고,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견뎠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배신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집을 나왔습니다. 그 후 30년,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매일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저를 용서했을까? 몇 년 전 신문에서 당신 기사를 봤습니다. 청소부에서 시작해 중소기업 사장이 된 박진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성공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동시에 제가 당신을 버렸을 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진수 씨,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예순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3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유일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찾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성공한 당신 앞에 초라한 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 편지는 영영 보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쓰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진수 씨, 부디 행복하세요. 당신만큼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배신한 제가 바라는 유일한 것입니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김순희. 편지를 다 읽은 진수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7년 동안 품었던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녀도 피해자였습니다. 그녀도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37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그녀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진수는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이의 꽃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곳을 향했습니다. 작은 골목 끝 순이네 꽃집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진수는 가게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한 여인이 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 세었지만 그 뒷모습은 37년 전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땡그랑 울렸습니다. 여인이 돌아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진수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7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꽃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37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 놓은 주름과 흰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어떻게 여길.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수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걸 발견했습니다.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가방을 뒤졌습니다. 가방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버스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가방을 놓고 온 것입니다. 이걸 읽으셨어요? 진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수는 천천히 다가가 순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이 씨, 고개를 들어주세요. 순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를 볼 면목이 없어요. 저는 당신을 배신했어요. 아닙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습니다. 편지를 읽고 알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37년 동안 저는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밤마다 당신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우리 둘 다 약자였다는 것을. 진수는 순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고 거칠었습니다. 꽃집 일로 상처투성인 손이었습니다. 순이 씨, 저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37년 동안 당신이라는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7년이라는 긴 세월이 만들어 놓은 주름과 상처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20살 청춘의 뜨거운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진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이제 병들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당신한테 짐이 될 수 없어요. 무슨 병인데요? 암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6개월이라고 했어요. 진수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37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니. 하지만 진수는 순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럼 그 6개월을 함께 보냅시다. 37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만이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진수 씨, 순이 씨, 제 청을 들어주세요. 37년 전에 하지 못했던 프로포즈를 지금 하려 합니다. 진수는 일어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37년 전 22살 청년처럼 60살 노인은 다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김순애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37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그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날부터 진수는 순이의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최고의 병원을 찾아다녔고 최고의 의사를 만났습니다.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사기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진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찾아봤습니다. 한의학, 대체의학, 심지어 민간요법까지. 하지만 순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수는 받아들였습니다. 순이와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남은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수는 회사 일을 부사장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순이와 함께 보낼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진수는 순이의 꽃집에 갔습니다. 함께 꽃을 다듬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점심은 함께 도시락을 먹었고 오후에는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순이는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병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표정만은 평화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37년 전 진수가 죽음을 생각했던 그 다리였습니다. 진수 씨, 여기가 그곳이에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네. 여기서 노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분께 감사드려야겠네요. 저도
그래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순간도 없었을 테니까요. 진수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 씨, 37년 전 제가 여기 섰을 때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거였다는 걸. 순이는 진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요. 37년간의 고통이 이 순간으로 이어진다면 그 고통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37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한 달 후, 진수와 순이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닌 순이의 작은 꽃집에서였습니다. 하객은 진수 회사의 직원들과 국내 이웃들이었습니다. 순이는 하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아니었지만 진수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키스를 허락합니다. 주례의 말에 따라 진수는 순이에게 키스했습니다. 37년 만의 키스였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37년간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진수는 순이를 데리고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37년 전 두 사람이 신혼여행지로 꿈꾸던 곳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순이의 체력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자주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진수 씨, 미안해요. 제가 자꾸 쉬어야 해서. 천천히 가면 되죠.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으니까.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순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진수는 순이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병원이 아닌 따뜻한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진수는 순이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순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부드러운 계란찜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몇 숟가락밖에 먹지 못했지만 진수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창가에 앉아 햇살을 쬐었습니다. 순이는 진수의 손을 잡고 잠들곤 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진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어느 날 저녁 순이가 진수를 불렀습니다. 진수 씨, 제가 죽고 나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들어주세요. 제가 죽고 나면 제 꽃집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꽃을 좋아하는 누군가가 그 공간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할게요.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했어요. 마지막 6개월. 당신과 함께한 이 시간이 37년의 고통을 다 잊게 해줬어요. 순이 씨, 당신도 행복하세요. 다시 사랑하고 다시 웃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이 없는 행복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순이는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손을 잡는 힘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2013년 가을, 낙엽이 지는 어느 오후였습니다. 순이는 진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진수 씨, 사랑해요. 그것이 순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진수는 순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차가워지는 그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37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순이는 평화로운 미소를 띤 채 눈을 감았습니다. 진수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37년을 기다려 만난 사랑이
6개월 만에 다시 떠났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6개월이 있었기에 37년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그 6개월이 있었기에 그는 다시 사랑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춘희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꽃집 단골 손님들과 동네 이웃들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모두들 말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행복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여서 다행이에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순이는 행복했다.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진수는 순이의 유언대로 꽃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작은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꽃향기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순이의 정원, 사랑하는 이를 위한 쉼터. 그리고 진수는 결심했습니다. 순이가 바랐던 대로 다시 살아가기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로.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순이가 남긴 것이 추억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37년 전의 진실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순이가 떠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63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순이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보며 진수는 순이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상자 밑바닥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1973년의 일기였습니다. 순이가 이상철과 결혼하던 해였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1973년 10월 20일, 오늘 공장장이 날 불렀다. 사무실에는 공장장과 이상철, 그리고 모르는 남자 한 명이 있었다. 공장장이 말했다. 순이 양, 우리 상철이가 당신을 좋아한다.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시오. 나는 거절했다. 나에게는 이미 진수가 있다고. 우리는 약혼한 사이라고. 그러자 공장장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다. 그럼 박진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공장장은 옆에 있던 남자를 가리켰다. 이 사람은 사채업자요. 박진수 아버지가 우리에게 큰 빚을 졌소. 증서가 여기 있소. 그는 차용증을 보여줬다. 박진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다. 금액은 300만 원. 당시로는 엄청난 돈이었다. 박진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소. 빚은 아들이 갚아야지. 당신이 거절하면 우리는 내일 당장 박진수를 법정에 세울 거요. 감옥에 갈 수도 있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진수 아버지가 빚을 졌다니. 진수는 이 사실을 알까? 공장장은 계속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 며느리가 되면 이 빚을 없었던 걸로 하겠소. 그리고 박진수에게 100만 원을 주겠소. 그 돈이면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요. 나는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진수는 일기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빚이라니. 그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3년 10월 25일, 공장장이 다시 날 불렀다. 이번에는 협박이었다. 순이 양, 생각은 해봤소? 시간이 없소. 내일까지 대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박진수를 고소할 거요. 나는 진수를 만나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공장장은 허락하지 않았다. 박진수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 친구 성격에 이 사실을 알면 뭘 할지 모르오. 자존심에 무리한 짓을 할 수도 있어. 나는 고민했다. 진수를 사랑한다. 하지만 진수가 감옥에 가는 걸 볼 수는 없다. 결국 결정했다. 내가 희생하기로. 진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이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1973년 11월 10일,
오늘 공장장과 계약을 맺었다. 나는 이상철과 결혼하기로 했다. 대신 공장장은 약속했다. 진수의 빚을 없애고 진수에게 100만 원을 주고 좋은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나는 진수에게 편지를 썼다. 다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차라리 날 미워하는 게 낫다. 빚 때문에 희생했다는 걸 알면 진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진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1973년 11월 20일. 오늘 진수가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공장장이 약속을 어긴 것이다. 돈도 주지 않고 추천서도 써주지 않고 그냥 내쫓았다. 나는 공장장을 찾아가 항의했다. 약속을 지키라고. 공장장은 비웃었다. 약속? 무슨 약속? 증거라도 있어? 나는 속았다. 처음부터 공장장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 그저 날 손에 넣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제발 진수를 도와달라고. 하지만 공장장은 냉정했다. 이미 계약했소. 당신은 우리 며느리가 되기로. 이제 와서 무슨 소리여? 나는 절망했다. 진수를 구하지도 못했고 나 자신도 팔아버렸다. 진수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순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공장장, 이상철, 그들은 두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거짓말로 순이를 속이고 자신을 내쫓았습니다. 진수는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1973년 12월 1일. 오늘 결혼식이었다. 웨딩드레스를 입었지만 마치 수의를 입은 것 같았다. 진수야, 어디 있니? 뭘 하고 있니? 밥은 먹고 다니니? 내가 이렇게 한 게 맞는 걸까? 차라리 진실을 말하고 함께 빚을 갚는 게 나았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이제 이상철의 아내다. 진수야, 잊어줘. 날 미워하고 잊고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진수는 일기장을 덮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은 순이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구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속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진수는 오래된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립탐정의 명함이었습니다. 몇 년 전 한 사건으로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진수입니다. 부탁이 있는데요. 1973년의 기록을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진수는 탐정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의 빚이 정말 존재했는지, 차용증이 진짜였는지 알아봐 달라고. 한 달 후, 탐정이 보고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박 사장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용증은 가짜였습니다.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짜라니요? 네, 제가 당시 금융기록을 다 뒤져봤습니다. 박 사장님 아버님은 그런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채업자라는 사람도 가짜였습니다. 공장장이 고용한 배우였습니다. 진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장장은 순애 씨를 속이기 위해 모든 걸 조작했습니다. 아들이 순애 씨를 갖고 싶어 하니까요. 진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40년 동안 두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 거짓말이었다니. 공장장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미 10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은 현재 수감 중입니다. 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40년의 원한을 갚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에 남긴 말,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미움은 당신만 아프게 할 거예요. 진수는 주먹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이야기를 끝내기로. 진수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상철을 만나러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편으로는 그의 얼굴에 40년의 분노를 쏟아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순이의 바람대로 이음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진수는 결정했습니다. 만나기로. 교도소 면회실. 진수는 40년 만에 이상철과 마주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이상철은 초라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한때 오만했던 재벌 2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철은 진수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박진수? 오랜만입니다. 이상철 씨. 이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희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상철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언제? 1년 전입니다. 암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네, 내 잘못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진수는 이상철을 바라봤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40년의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앉은 사람은 그저 늙고 초라한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이상철 씨,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당신도 알고 있었습니까? 차용증이 가짜라는 것을. 이상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 후에 아버지가 술에 취해 말했습니다. 순이를 얻기 위해 모든 걸 조작했다고.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습니까? 부끄럽지만 그랬습니다. 나는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순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유욕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한 번도 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당신한테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못되게 굴었습니다. 진수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취해서 순이를 때렸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순이가 나한테 굴복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들어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박진수 씨, 당신은 순이를 행복하게 해줬습니까? 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6개월이었습니다. 마지막 6개월.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상철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순이가 마지막에라도 행복했다니. 다행입니다. 진수는 일어섰습니다. 이상철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한 짓을 잊을 수도 없습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겠습니다. 미움은 나를 아프게 할 뿐입니다. 순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상철은 놀란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 같았으면 절대 그럴 수 없을 텐데. 진수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면회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남은 인생 참회하며 사십시오. 그게 순이를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진수는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진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40년간 가슴에 품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순이가 맞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순이 씨,
보고 있어요? 나 드디어 미움을 놓아줬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순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사업인데요? 사장님, 사람을 살리는 사업입니다. 진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수익의 30%를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것입니다. 사장님, 그럼 회사 수익이 줄어드는데요. 괜찮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청소부로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도울 차례입니다. 직원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부터 진수의 회사는 변화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사회에 희망을 주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청소년들을 고용의 기술을 가르쳐줬습니다. 독거노인들의 집을 무료로 수리해줬습니다. 불우한 가정의 전기료를 대신 내줬습니다. 사람들은 진수를 칭찬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 뿐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진수를 찾아왔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장님, 저를 고용해 주세요. 배우고 싶습니다. 진수는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김태수입니다. 학교는 다니나?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진수는 4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했던 자신, 거리를 헤매던 자신. 좋아. 내일부터 출근하게. 월급은 넉넉히 주겠네. 그리고 야간 기술학교 등록금도 내가 대주겠네.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장님, 정말입니까? 그 대신 조건이 있네. 자네가 나중에 성공하면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게. 그게 내가 바라는 거라네. 청년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는 청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누군가의 미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진수의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수가 고용한 청년들 중 많은 이들이 기술을 배워 독립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진수처럼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선행이 10사람에게, 10사람의 선행이 100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진수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박 사장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게 되었나요? 진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게는 평생의 스승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남을 돕는 것이라고. 그분은 누구신가요?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여전히 제 가슴에 살아있습니다.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진수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탔습니다.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유명해지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그 겸손함이 사람들을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2015년 진수는 6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슬슬 은퇴를 생각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현장을 돌아봤고 직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는 순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순이 씨, 잘 보고 있어요? 나 당신 말대로 살고 있어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사진 속 순이는 여전히 아름답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혼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당신이 남긴 사랑이 여전히 제 곁에 있었어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진수는 순이의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순이 씨. 당신을 만나서, 당신을 사랑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별 중 하나가 순이일까? 그리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남은 인생,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그것이 순이에게 보내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라고. 2017년 봄, 진수는 67살이 되었습니다. 그날, 진수는 오래된 동네를 걷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청소부로 일하던 그 동네였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은 새 건물로 바뀌었고, 좁은 골목은 넓은 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한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살던 고시원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낡고 어둡고 습했습니다. 진수는 건물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이 건물 제가 사겠습니다. 주인은 놀랐습니다. 이 낡은 건물을요? 재개발도 안 되는 지역인데요. 괜찮습니다. 다른 용도로 쓸 겁니다. 진수는 건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고시원을 허물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급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1층은 무료 식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노인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2층은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책도 무료로 빌려줬고 학습 상담도 무료로 해줬습니다. 3층은 기술 교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전기 기술, 배관 기술, 용접 기술 등을 무료로 가르쳐주는 곳이었습니다. 건물 이름은 희망의 집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주민들, 진수 회사 직원들, 그리고 과거 진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진수는 간단한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40년 전 저는 이 건물에서 살았습니다. 가난했고 외로웠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진수는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이 건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으러 오세요. 배우고 싶은 사람은 공부하러 오세요. 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교육을 받으러 오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진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죄송하지만 40년 전 사장님이 처음 전기 수리를 해주셨던 집주인입니다. 그때 2,000원 드렸잖아요. 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맞습니다, 할머니. 그때 그분이셨군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은 정말 성실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웃들한테 소문냈죠. 그게 사장님 사업의 시작이었잖아요. 진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 은인이십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사장님이 잘하셨으니까 성공하신 거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만든
아름다운 인연이었습니다. 희망의 집은 빠르게 동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매일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료 식당을 찾았습니다. 점심과 저녁, 따뜻한 밥과 국, 반찬이 제공되었습니다. 진수는 식재료 값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은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도서관에는 가난한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집에서 공부할 환경이 안 되는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했습니다. 진수는 에어컨과 난방을 아낌없이 틀었습니다. 아이들이 편하게 공부하길 바랐습니다. 한 학생이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이번에 대학 붙었어요. 장학금도 받았어요. 진수는 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정말 자랑스럽구나. 대학 가서도 열심히 해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다른 친구들을 도와줘.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기술교육장에는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진수 회사에 숙련된 기술자들이 직접 가르쳐 줬습니다. 6개월 과정을 마치면 취업을 알선해 줬습니다. 한 청년이 진수에게 절을 했습니다. 사장님, 저 덕분에 제 가게를 차렸어요. 이제 제 힘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진수는 청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절은 무슨, 다 내 노력이야. 나는 기회만 줬을 뿐이야. 아니에요. 사장님이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아무도 저를 믿지 않을 때 사장님만 믿어주셨어요. 진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40년 전 자신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한 노인이 자신을 믿어줬습니다. 희망의 집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진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사람들이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기부금을 모두 투명하게 관리했습니다. 매달 회계 보고서를 공개했고 한 푼도 사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진수를 더욱 신뢰했습니다. 2018년 진수는 두 번째 희망의 집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구에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2019년 세 번째를 열었습니다. 2020년 네 번째를 열었습니다. 진수의 선한 영향력이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진수를 찾아왔습니다. 박 사장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돈도 안 되는데. 진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다. 사람의 미소입니다. 누군가가 저 때문에 웃을 때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하지만 회사 수익이 걱정 마십시오. 우리 회사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나눔은 회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의 자부심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진수의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사회환원 활동 덕분에 기업 이미지가 좋아졌고 많은 고객들이 진수의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사기가 높았습니다. 자신들이 일하는 회사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곳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는 희망의 집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40년 전 자신은 이 도시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청소부 하나, 이름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순혜 씨, 보고 있어요? 우리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아무도 굶주리지 않고 아무도 희망을 잃지 않는 세상을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순이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다짐했습니다. 더 많은 희망의 집을 만들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이어지도록 재단을 만들겠다고. 그것이 순이와 함께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이 40년 고통의 끝에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2020년 겨울, 코로나 팬데믹이 세상을 덮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은 당장에 끼니가 막막했습니다. 진수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집의 문을 더 크게 열었습니다. 하루도 끼었던 무료 식사를 3끼로 늘렸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배고픈 사람은 누구든 와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도 24시간 개방했습니다. 집에 있기 힘든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난방을 아낌없이 틀었고 담요도 제공했습니다. 진수의 회사도 어려웠습니다. 많은 계약이 취소되었고 수익이 급감했습니다. 직원들이 걱정했습니다. 사장님, 이러다 회사가 위험합니다. 사회환원을 잠시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모두가 힘들 때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누가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까? 하지만 사장님, 괜찮습니다. 내가 개인 재산을 쓰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는 함께 이겨내는 겁니다. 진수는 자신의 저축을 모두 꺼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두 희망의 집 운영에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진수의 모습에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동한 사람들이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크고 작은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한대 기업 회장이 1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박 사장님의 정신을 배우고 싶습니다. 한 연예인이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 희망의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2021년 봄, 팬데믹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수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에서 진수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회공헌과 나눔,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공로를 인정합니다. 시상식 날, 진수는 멋진 양복을 입고 청와대에 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달아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방송국은 진수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청소부에서 시작해 나눔의 아이콘이 된 박진수 사장의 감동 스토리. 하지만 진수는 훈장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진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진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죄송하지만 15년 전 사장님이 저희 아버지를 고용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전과자여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사장님만 믿어주셨어요. 진수는 천천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 그때 그분, 이제 어떻게 지내시나? 여성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행복하게 돌아가셨어요. 사장님 덕분에 가족과 화해하고 떳떳하게 일하며 살았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고맙다고, 사장님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줬다고. 진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닙니다. 따님 아버님이 스스로 변한 겁니다. 아니에요. 사장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 기회가 아버지를 바꿨어요. 여성은 진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500만 원입니다. 희망의 집에 기부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진수는 상자를 받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훈장보다 더 큰 상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님 아버님의 뜻 소중히 쓰겠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순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순이 씨, 오늘 훈장을 받았어요. 하지만 진짜 상은 따로 있었어요. 제가 도운 사람이 저를 기억해 줬다는 것.
그게 진짜 상이었어요. 진수는 훈장을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이 훈장, 당신과 함께 받는 거예요. 당신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니까요. 2022년, 진수는 70살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허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이제 아들뻘 되는 부사장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집 운영은 직접 챙겼습니다. 매일 아침 네 곳의 희망의 집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밥 먹는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격려했고 기술을 배우는 청년들을 응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수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동네의 할아버지, 마을의 어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진수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후회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40년이라는 시간이 돌아온다면 다시 청소부로 시작하시겠어요? 진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같은 길을 걷겠습니다. 다만 진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순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40년을 헤어져 있다가 고작 6개월 함께 했습니다. 그게 아쉽습니다. 기자는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사장님께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희망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성공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성공은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있어서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SNS에서는 샵박 진수의 성공론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진수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취업도 안 되고 미래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수는 청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자네 나이 때 똑같았네. 아무것도 없었고 미래도 안 보였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네.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지. 그게 모여서 오늘의 내가 되었네. 하지만 요즘은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포기하는 순간 정말로 끝이라네. 계속 걷다 보면 언젠가는 길이 보인다네. 진수는 청년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특별한 게 아니네. 정직하게 일하고 남을 배려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뿐이라네. 거창한 꿈을 꾸지 않아도 돼.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성실히 하면 그게 모여서 큰 꿈이 된다네. 많은 청년들이 진수의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느 날 진수는 40년 전 자신이 근무했던 방직 공장 터를 방문했습니다. 공장은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고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진수는 공장이 있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순이를 만났고 여기서 사랑에 빠졌고 여기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순이 씨, 우리 여기서 만났었죠. 진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어제 일 같아요. 당신의 웃음소리, 당신의 목소리 모두 기억나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순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쉽지는 않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우리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으니까요. 그 사랑이 지금 수백 명의 사람들을 살리고 있으니까요. 진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당신과 함께 꿈꾸던 세상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무도 굶지 않고 아무도 절망하지 않는 세상. 우리가 만들지 못한 세상을 우리 다음 세대가 만들 거예요. 그날 저녁
진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2022년 5월 15일. 오늘로 70살이 되었다. 돌아보니 긴 여정이었다. 청소부로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 가난했고, 배신당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 고통이 나를 만들었고, 나를 강하게 했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만약 순이가 떠나지 않았다면 나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을 것이다. 고통이 없었다면 남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행복했던 순간도,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남은 날들을 의미 있게 살겠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많은 미소를 만들겠다. 순이야, 기다려라.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위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일기를 덮고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이라는 것을 진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몇은 자신 덕분에 다시 빛나고 있다는 것도 진수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진수는 72살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이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오래 활동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희망의 집 방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휠체어를 타고 다녔지만 매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진수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제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은 박진수 김순의 희망재단을 만드는 데 쓰십시오. 이 재단은 영원히 희망의 집을 운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죽으면 순이 곁에 묻어주십시오. 평생 함께하지 못했으니 죽어서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진수는 마지막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순이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곳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앉자 진수는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밀려왔다가 다시 물러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이었습니다. 인생도 저렇구나. 진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밀려왔다가 물러가고 또 밀려왔다가 물러가고. 하지만 그 흔적은 남는다. 모래사장에 새겨진 흔적처럼. 진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22살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부로 시작해 작은 수리점을 열었고 중견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순이 씨, 나 잘했죠? 진수는 바다에게 물었습니다. 파도가 대답하듯 밀려왔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진수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회사 직원들, 희망의 집을 이용하는 사람들, 과거 진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한 할머니가 찾아와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고마웠어요. 사장님, 덕분에 배고프지 않았어요. 한 청년이 찾아와 절을 했습니다. 사장님, 저 이제 제 가게를 2개로 늘렸어요. 그리고 어려운 청년 한 명을 고용했어요. 사장님이 하신 것처럼요. 한 학생이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저 의사가 됐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의사가 될 거예요. 진수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내 인생에 의미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2025년 1월 10일 새벽이었습니다.
병실에는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사 임원들, 희망의 집 운영진들, 그리고 진수가 도왔던 사람들의 대표 몇 명. 진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부디 희망의 집을 영원히 이어가 주십시오. 그것이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네, 사장님, 약속드립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첫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평화로운 미소를 띤 채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대통령이 조문했고, 재벌 회장들이 조문했고, 연예인들이 조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수에게 밥을 얻어먹었던 노인들, 진수에게 기술을 배웠던 청년들, 진수에게 희망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우리의 은인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우리의 영웅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진수는 순이 곁에 묻혔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박진수 1951에 2025 김순희 1951에 2013 40년을 기다린 사랑 영원히 함께하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포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일주기가 지났습니다. 박진수 김순희 희망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진수의 전 재산 500억 원과 각계의 기부금 200억 원, 총 700억 원의 기금으로 시작했습니다. 재단은 진수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희망의 집을 열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 10주기가 지났습니다. 희망의 집은 이제 전국의 쉰개가 되었습니다. 매일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료 식사를 하고 5,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3,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집을 거쳐간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희망의 집에 기부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20주기가 지났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진수의 일대기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청춘, 박진수의 일생.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 책을 읽으며 희망을 얻었습니다. 한 학생이 독후감에 이렇게 썼습니다. 박진수 할아버지는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어디서 시작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느냐라고.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남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50주기가 지났습니다. 진수가 세상을 떠난 지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이제 진수를 직접 만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희망의 집은 이제 전국에 5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진출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에게 교육과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0일 진수의 기일에는 희망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전국의 희망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 진수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진수처럼 살겠다고, 남을 돕고, 희망을 주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진수의 묘지에는 언제나 꽃이 놓여 있습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이 찾아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갑니다. 묘비 앞에는 방명록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대학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기술로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읽고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주기가 지났습니다. 진수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무도 진수를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이름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박진수 1951에 2025 청소부에서 시작해 한국 나눔 문화의 선구자가 된 사회사업가. 그의 정신은 희망의 집을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박물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박진수 기념관. 그곳에는 진수가 사용했던 청소 도구, 첫 번째 전기수리, 공구함, 순이가 남긴 편지, 국민훈장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기념관을 찾습니다. 진수의 일생을 배우고 감동받고 결심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겠다고. 그리고 오늘도 진수가 시작한 희망의 집은 전 세계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주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진수와 순이가 꿈꾸던 세상. 아무도 굶주리지 않고 아무도 절망하지 않는 세상. 그 꿈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그 꿈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진수가 남긴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되었고, 그 나무가 다시 씨앗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끝없이 영원히. 샵샵 에필로그.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일생을 들었습니다. 가난한 청소부로 시작해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영웅이 된 남자 박진수. 그의 인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많았고 눈물이 많았고 절망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고 남을 배려했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고통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혹시 미래가 보이지 않나요? 혹시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박진수를 기억하십시오. 그도 여러분처럼 힘들었습니다. 그도 여러분처럼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십시오. 남에게 친절하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것들이 모이면 언젠가는 기적이 됩니다. 박진수처럼.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성공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반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